자, 그 다음에 연차휴가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문제가 이제 연차휴가 대체라는 문제죠. 34페이지에 이제 케이스 5, 연차휴가 대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사례를 보시면 금방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다. 자, 을 회사는 5월 5일 목요일, 5월 7일 토요일인 상황에서 5월 6일 금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근로자들이 4일 연속, 그러니까 5월 8일 일요일까지 포함하게 되면 결국 4일 연속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인사부의 건의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전체 근로자가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도 유효한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연차휴가 대체라는 것이죠. 이렇게 징검다리 휴일이 있을 경우에 그 가운데 들어있는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버림으로써 근로자들은 하루 연차휴가를 쓰지만 대신에 4일간 이렇게 연속적인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 생활상의 어떤 질이 높아질 수 있겠죠. 회사는 어떻습니까? 전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쓰게 함으로써 그만큼의 연차휴가 수당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인건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뭐 사실 징검다리 휴일이 있을 때 그 중간 근로일에 나오면 뭐 근무 분위기가 뭐 말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노무 관리를 하는 데는 바로 이런 연차휴가 대체 이것이 중요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 연차휴가를 갖다가 돈으로 생각합니다. 쉬는 거 휴가로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워낙에 이게 휴가 수당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전에 임금이 쌀 때는 휴가 수당 주는 게 회사는 오히려 이익이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죠. 임금이 워낙 올라가기 때문에 연차휴가 수당 준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연차휴가의 본래 목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보셨던 사용촉진 제도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보다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대체 제도, 이것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검다리 휴일일 때나 또 명절 때 보통 우리는 지금 3일씩 공식적인 휴일이 있지만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복잡하고 힘드니까 차라리 그 휴일의 앞이나 뒤쪽에 휴가를 하나씩 더 대체시켜 준다면 근로자들도 좀 편리하고 회사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차휴가 대체 이 조항 62조 조항은 앞으로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근로기준법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요건이 법에는 명백하게 나와 있죠. 잘 보시면 그 62조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죠?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가름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명백한 법적 사항입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에 이제 회사의 편의만 생각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 판례 14번을 먼저 보시면 휴일을 대체 휴가로 정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휴일은 어차피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니까 판례는 명백하게 대체 휴가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체 휴가를 하려면 항상 근로일, 어떤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 휴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참고판례 13번 돌아가시면 이 대체 휴가를 하는 것, 연차 휴가를 대체하는 방식은, 요건은 중요한 게 뭐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번의 사례는 이 회사에 근로자 대표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근로자 대표 없으니까 그냥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차휴가는 하루씩 까졌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떤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거죠. 제대로 된 요건을 안 갖추었는데 왜 내 연차휴가 하루를 공제하느냐?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판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서면 합의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차 휴가 대체의 서면 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가 무효가 돼버리니까 결국 회사는 그날 쉬게 해서 근로자는 쉬기는 쉬었지만 자기 휴가 일수는 그대로 보존되는 그런 결과가 옮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들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실시하겠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이 요건을 반드시 갖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례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인사부가 건의하고 이사회가 결의해서 시행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요건이 결여된 것이죠. 그러니까 대체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하루 쉬기는 쉬었는데 연차휴가 일수는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겁니다. 공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근로자 대표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의 근로자 대표가 우리 회사에 누구냐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35페이지에 보시면 이 점을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자료를 제가 쭉 뽑아놨는데요. 근로자 대표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도입되는 것은 1997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그 근로기준법 24조, 그때는 31조였는데 그 당시는 근로기준법 24조에서 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즉 정리해고에 대한 요건을 정할 때 이 개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 대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개념으로 근로자 대표는 명백합니다. 누구죠? 먼저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 노조가 바로 근로자 대표입니다. 그러나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이 자를 특별하게 선출해야 되는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근로자 대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적 개념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12가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근로기준법만 있는 게 아니죠. 36페이지 가서 보시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도 6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가면 또 놀랍게도 9가지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파견근로자보호법에도 1가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밌는 거는 37페이지에 보시면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도 근로자 대표의 역할이 지금 나옵니다. 근데 잠깐 참고하실 점은 그 36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 잘 보시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5호에서는 근로자 대표라는 이 개념을 법적으로 의미짓고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법적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아까 근로기준법 24조에서 보셨던 정의하고 똑같은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37페이지로 오셔서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보시면 역시 제14조 2항 2호에서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든 아니면 특히 여기서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라는 이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이 바로 근로자 대표가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나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어떤 개인을 말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도 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었고요. 또 19조에 가시면 정년을 연장할 때 정년을 연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거나 또는 어떤 지역규칙을 좀 바꿔야 되는 이런 필요가 있을 때도 바로 근로자 대표와 그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조 2 제1항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지금 이 길게 되어 있는 이 부분, 밑줄 쳐져 있는 이 부분을 간단하게 5글자로 줄이면 뭐가 됩니까? 근로자 대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다시 읽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19조 2항이 지역규칙을 바꾸라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지역규칙을 바꾸라 이게 아니고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노동부는 이 조항을 딱 적용할 때 전부 지역규칙을 변경하는 거다. 그런데 이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이런 거는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그래서 동의 안 받아도 근로자의 동의를 집단적 동의를 안 받아도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행정행석을 내 가지고 이게 조금 사안을 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다고 봐죠. 간단하게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하면 된다. 이렇게 했으면 간단한 겁니다.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하게 되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서 지역규칙을 변경하는 거는 뭐 불이익이 아니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근로자 대표가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근로자 대표라는 개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이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근로자 대표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2페이지에서 보시면 제가 그 행정해석에서 나오는 이 근로자 대표, 우리 뭐 판례에서는 아직 근로자 대표에 대한 개념을 잘 보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해석이 그동안 쭉 발표했던 그런 점들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해석 2번, 3번
네, 4번, 5번까지는 주로 그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근로자 대표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을 도입한다든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한다든가 하는 이런 점들 반드시 근로자 대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8페이지에 가셔서 행정해석 6번을 보시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한 행정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번, 7번, 8번, 9번까지가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해석 10번에 보시면 재미있는 건데요. 선출 방식은 근로자들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들 스스로가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를 얻어서 바로 근로자 대표를 뽑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자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방식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실무노업법 리포트라는 2019년 가을에 발행한 리포트가 있는데요. 그 리포트의 한 꼭지가 바로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에 대한 정의를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하는 방식과 근로자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근로자 대표만 별도로 선출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페이지에 가시면 여기 이제 중요한 아주 법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일찍이 행정해석 13번에서 보시듯이 근로자 대표는 한 명만이 아닐 수 있다. 복수로 뽑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가면 일찌감치 그 근로자위원, 노사협의회에서 뽑게 되는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처음부터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대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왔는데 엄격하게 법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죠. 근로자 대표는 명백하게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한다는 게 입증돼야 됩니다. 제일 쉬운 예가 이제 선거로 과반수 투표를 하면 제일 간단한 입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과반수 대표가 아니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 수만큼의 투표를 해가지고 득점을 많이 하는 다수 득점자 순서대로 근로자위원이 뭐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까지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건 과반수 투표했냐 아니냐 그건 따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 요건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무조건 근로자 대표다 이렇게 노동부처럼 해석하는 것은 법리상 이거는 오해한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와서 2015년에 그 노동부 행정에서 15번 보시면 거기 제일 끝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대표를 볼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이제 신중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당장은 근로자 대표가 맞냐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대두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판례를 통해서 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아니면 이제 노동부가 일본처럼 어떤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근로자 대표의 어떤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짜준다면 뭐 회사들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기다려 본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근로자 대표가 법적으로 노동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과반수 노조가 없는 우리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그 노무관리와 관련된 사용자와의 합의에 이 근로자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 근로자 대표 개념을 우리가 확립하고 서로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지침들이나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